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저희 전직 외교관들은 평생 저는 28살에 들어가서 3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이 여기 주로 군인들이 많으신데 저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은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군인은 무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형식만 다르지 사실은 지향하는 건 똑같은 거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근데 저희들이 지난 5년 동안 싸운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한미일 삼각 안보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딱 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건 문재인 정권, 물론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한미동맹을 깨부시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간의 공조, 이것을 흔들어서 우리를 뽑는 거. 그래서 소위 김일성의 가쁜 전략이라는 거, 일본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써 삼국 공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근데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직 외교관들이 정말 간결하게 반대 운동을 했죠. 원래 그 노무현 정권이 2002년에 시작이 됐죠. 저는 러시아 대사로다가 그때 이제 다시 불려 들어왔는데 그러고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노무현이 집권하고 한 것이 뭐냐, 첫 지시가 아마 우리 이정림 차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주한미군 철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첫 지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있던 참모가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대통령 지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사기라니까 그걸 배란간 주한미군 철수하는 건 그건 좀 곤란한 거고요. 그 꾀에 꾀를 내 가지고 결국 한 것이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을 붙였지요. 그래서 노무현 때 시작해서 소위 전작권 환수라는 그런 이상한 미사역을 써가지고 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것. 그것이 노무현이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조금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그 실천에 옮겨진 것이 문재인 정권 5년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이가 2017년 3월입니까 5월입니까 5월에 집권을 하고 바로 2018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들 지금 눈에 선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동계올림픽 개막 전날 전야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왔고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왔고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김여정이고 김정남 이 둘이 왔고 다른 외배들이 많았죠. 거기서 신용보기를 찬양하는 그거 정말 우리 전광훈 목사님 거기 너아라 TV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그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외교사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월남이 1975년에 적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공관도 다 철수하고 그랬지만은 철수 못하고 남아있던 사람 중에 이대용 장군이라고 있어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이대용 장군. 육사 동창 회장. 네네. 이대용 장군이 거기서 억류돼서 5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 인도 정부가 이 주선을 해가지고 북한하고 회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한은 그 월병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델리에서 회담하는데
저쪽에서는 자기들 간첩들을 내달라고 명단을 20명을 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이대영 장군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저쪽에서 마지막까지 버틴 것이 20명 다 안 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달라고 한 것이 바로 이대영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영복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김일성이가 신영복이를 구하려고 했었냐.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 이제 그렇게 개막이 됐으니까 그때 이미 미국이 생각하기를 펜스 부통령은 그 자리에 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까? 밖으로. 예, 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한미동맹을 벌써 금이 꽉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바로 서훈이, 정의용이 얘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뭘 받아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선전문구를 가지고 왔죠. 예, 그거 완전히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저거 사기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르륵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오케이 나 김정은이 만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그 6월 12일 날입니까 저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한 사기극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 그냥 매달렸죠.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그 1년 후에 하노이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서 그 깨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그 깨져서 그 꿈이 이제 완전히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은 계속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거기 매달려 가지고 미국 가서 트럼프 가서 돌려대고 EU의 대표들한테도 졸르고 유엔 총회 가서 뭐 별별 지랄을 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랄이라는 말씀을 예, 그 얼마나 참담한 시절이었는지 예, 저는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 그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이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이런 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니까 나경원 대표가 그것을 인용했죠. 아 이거 뭐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아 그걸 가지고 이저 종북 수사파들이 벌 때까지 따져들고 이제 그런 여러분들 뭐 생생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저 삶은 소대가리 얘기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그 굴욕을 당했는데 그리고 정우영이가 그 사기 쳐가지고서 무산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2018년에 이 판문점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거 하고 거기 가면은 그 김정은이가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문재인이 탁 차려져서 그거 정말 이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만한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9.19 그 남북 그 소위 김정은 성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군사합의 해가지고 완전히 대한민국 무장해제하고 한미동맹도 완전히 끝나는 그런 뒷거리를 했죠. 그거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당시 강경화가 뭐 외무장관 여자였는데 새벽에 전화를 했어요. 강경화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그런 내가 얘기 들었는데 아니 그 평양 9.19 합의라는 거 그거 미국하고 한미동맹인데 의논도 없이 그냥 한 거거든요. 말도 그때 이미 사실은 미국이 그 미국은 안 되겠네 철수시켜야지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한미 동맹이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에 대해서는 또 삼불 약속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2017년 뭐 문재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삼불 약속을 했죠. 예, 삼불 약속이 뭡니까? 예, 거기 뭐 사드 배치 안 한다는 거 들어있지만은 그 한미일 동맹화는 절대 안 하겠다. 예, 그리고 MD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체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나는 반미한다는 거죠. 그 미국에 대해서 한 게 중국에 대해서 했으니까 뭐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미국이 볼 때에는 한미일 안 돼, 사드 안 돼, MD 미국이 주도하는 거거든. 지금 일본하고는 이미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한미일 3국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중공 쪽으로 확 치우치는 바람에 한미동맹이 된 게 사실상 그게 뭐 형태만 있는 거지 의미가 없어졌죠 그때 이미. 그다음에 이제 한 것이 그 한미 군인이라는 건 훈련을 해 전투력이 생기는 건데 그 연합훈련을 뭐 거의 교상훈련이다 뭐 저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연습을 하면 뭐 저쪽에 알라스카에 가서 한다 어쩌고 아니야 여기 엄연한 현지가 있는데 훈련을 딴 데 가서 하고 뭐 이런 참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공하고 밀착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이제 한일 관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일 관계 역사상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원래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룩했죠. 그래서 과거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손을 잡는다는 기본 틀이 마련이 됐는데 이걸 좌파 정부들이 들어가서 그냥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노무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 받았는데 그때 그것을 왜 국민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썼느냐 이거예요. 시비가. 이제 그 협정이 뭐가 잘못됐다 다시 재검토해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뭐 위원회를 만들고 저도 거기 이제 위원으로 참여도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뒤집어 보려고 그냥 그건 결국 한일 관계 깨닫는 거죠. 처음부터 했는데 다 서류를 뒤져보고 그래도 거기서 뭐 잘못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뭐 돈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정부가 그럼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을 또 정부가 만들어 줬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문재인이가 와서는 어떤 짓을 했느냐? 그 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2015년인가요? 그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윤미향이라는 애가 주도해가지고 만든 그게 완전히 이게 좌익 단체거든요. 그 정대협일 저 무슨 정의 구현 무슨 그 정대협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 위안부라는 이름을 해서 일본하고 티격태격하는 게 결국 북한에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걸 수십 년 동안 이제 그걸 하고 그걸 하면서 그것만 했느냐? 소위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소녀가 앉아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반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반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위안부 그 할머니들 또 초상화를 조각을 해가지고 또 저 남산에 또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엄청난 장사를 해가지고 그 윤미향이는 뭐 그거 말이 그선 뭐 위안부 무슨 협의회인가 그렇지 그 완전히 치부를 한 거죠. 그 단체들이 다 그래서 돈을 다 갈고 간 겁니다.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결국 박근혜가
그 마지막 때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왜 철이 들었던 얘기를 하냐면요. 그 바로 전에 그 사드 배치하고 그럴 때 시진핑이가 박근혜를 소위 항미 원조 그 전승 기념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징에 초청했어요. 유일하게 자유진영에서는 박근혜만 갔어요. 그래서 천안문 망대에 가서 그 뭐 푸틴이 그 옆에 있고 바로 뭐 저기 저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런 그 소련 즉 그 애들 거기서 사진 찍고 이거는 뭐 잠시 조금 착각을 했다 그러더라도 미국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중공군이 참전해서 1950년 10월 25일 날 참전했거든요. 낙동 제가 압록강 건너가지고 그래서 승승장구로 나가던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상륙작전 그 열기를 가지고 가던 게 이제 우리 거기서 좌절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자유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때 놓친 건데 그게 중공군이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 전쟁 그거 승전 기념일을 하는데 어떻게 박근혜가 거기 가서 서 있어요. 그거 정신 나가도 한참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드 배치를 하고 하면서 저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핵실험을.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받나? 전화 안 받았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가 깨달은 것 같아. 아 이거 아니구나. 하여튼 말년에는 그래서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걸 이렇게 일본하고 이런 봉합을 했는데 문재인이가 들어서자마자 그걸 그냥 백지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2018년에는 대법관에 김능환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일제시대 징용공에 대한 배상 문제 그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거는 1965년 한일 그 청구권 협정상 그거는 재론할 수 없는 문제예요. 처음부터 저는 그 외교 업무를 하면서 주로 그 문제에 젊은 청춘을 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다시 재론하면 그건 한일 관계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이제 문재인은 한일 그 위안부 합의를 갖다 그냥 깨버렸고, 그 다음에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재론할 수 없게 만드는 걸 다시 배상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한국하고 국교 끊는 것이 카드였어요, 사실. 저는 그 우리 외교관 성명을 내면서 그 일본과 미국 우방들한테도 호소했어요. 이거는 절대 문재인이 용서하면 안 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좌파, 주사파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성명을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일 간에 그냥 그게 극도로 그게 악화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이제는 한일 관계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한일 간 동맹의 그게 그 뼈대만 남고 다 무너졌고 한일 관계가 끝장나면 뭐 대한민국 사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나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이죠. 이게 지금 1년 3개월 만에 이것이 지난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 그 회담이 있다는 것은 좀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한국 내에서는 이 언론이 이 조중동은 글쎄 뭐 물론 KBS, MBC 그건 뭐 논외를 치더라도 조중동 같은 소위 보수 언론이는데 그 칭찬하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요번 그 성명에서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 문제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 이제 그 결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자유우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국하고 북한하고 다 이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말 이번에 힘을 합쳐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한 것은 이 8.18 그 캠프 데이비드 그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의 사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처럼 이 국가안보 외교를 몇십 년 동안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 수상이 이런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합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그리고 그 해의 유엔 총회 연설서부터, 지난번 그 4월달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상하 양원 합동회에서 연설부터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소위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 세 가지 연대를 강조한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국제사회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 연대로 단합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주도력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이나 일본이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윤석열이 갖다 껴안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8.18 캠프 데이비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그게 뭐 굉장히 길고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신문에도 다 났고, 그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 이 3국이 세계의 핵심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서, 그건 뭐 안보, 경제를 포함해서 뭐 첨단 기술까지, 뭐 AI까지, 뭐 반도체, 뭐 이런 뭐 우주 항공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정신을 분명히 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제, 이 러시아 문제, 여기 딱 러시아, 중국 국명을 딱 박히고, 이 무엇이 문제나, 예컨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건 안 돼 하는 걸 세 나라가 분명히 했고, 중국은 왜 안 돼? 중국은 소위 그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자유 원칙 있지 않습니까? Freedom of Navigation. 그 내해화 자꾸 해가지고 해양을 넓히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소위 그 군함을 파견해서 계속 그냥 그 아까운 그 기름값 그냥 탕진하면서 그냥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거를 이제 한미일 3국이 다 같이 힘을 합치겠다는 거 분명히 했고, 대만에 대해서도 대만의 그 소위 그 대만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일방적인,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3국이 그냥 공동으로 또 성명을, 지금까지는 미국은 혼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국의 이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는 모른 척으로 빠져요. 일본은 같이 오지만은 그렇게 소리내서 하자. 이번에 3국이 그거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거라고 딱 전제하고 한 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반도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한반도 문제는 별도 챕터를 가지고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이 도발, 여기 대해서 3국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겠다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 문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될 텐데 그걸 원칙적으로 그걸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삼국이 그런 걸 한 일이 없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사실 트럼프 때는 그걸 건도 안 됐어요. 트럼프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 국군 포로 문제, 납치자 문제, 북한 이탈 주민 문제 이걸 우리 공동으로 대응했다. 거기는 이제 일본인들 납치 문제가 또 있어요. 일본도 납치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공동으로 해결하겠다는 걸 결의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딱 한 줄이 뭐가 있느냐면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이런 표현이 거기에 살짝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그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대한민국이요 헌법에 명시했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평화로운 그 통일을 지향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헌법을 그대로 고토하지는 않았지만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한다. 이 3개국이 거기 딱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문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성명서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이런 우리 헌법의 기초를 만들고 한미동맹을 이제 체결해가지고 오늘의 한국의 기초를 놨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 소위 부국강조, 산업화와 그리고 중화학공업 그리고 무역대국 이런 걸 통해서 오늘의 번영하는 한국의 기초를 놨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만들었다.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될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저도 전광 목사님 잘 알고 우리 광화문 집회도 자주 나가고 삼각지 나갑니다만은 그 이번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한테 그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자유통일의 길을 다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중공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그 비상사태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유례가 없는 동맹입니다. 뭐 나토 뭐 유럽에는 나토가 있고 이제 태평양 쪽에 이 한미일 3동맹이 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앞으로 이 한미일 3국 이 공조 소위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 이 나토를 포함해서 세계 전체의 안보를 그 주도하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 합치면은 인구는 5억 4천만 명인데 인구 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나라가 완전히 그 가치 연대를 통해서 동맹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이정민 차관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은 이거는 이 윤석열 정권이 대를 이어서 이게 안보를 튼튼히 다지고 모든 면에서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강화하는 이런 세계 모범적인 국가로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우선 지금
다 그냥 뭐 천지가 다 좌파 아닙니까? 국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뭐 민노총 무슨 뭐 전교조 전부가 그런데 그리고 그거를 중공하고 북한하고 연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기 주사파들 간첩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말 잘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럼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우리 뭐 정말 윤석열 요즘 얼마나 잘합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 8.16 때 연설도 그렇고 지난번 자유총연맹 가서 한 것도 그렇고 엊그제 국민의힘 연찬회 정말 대단한 최근에 가장 한 것이 이제 소위 이념과 철학 이게 없이 무슨 뭐 그거 달려하는데 무슨 양쪽 날개를 가지고 따라다녔냐 방향이 같아야지 알지. 아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이 사실 소수입니다. 언론도 다 지금 마당에 그냥 다 성토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우리 동지들이 사실 주력 부대입니다. 과문이고 삼각지고. 그래서 우리 정말 윤석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잖아요. 미중 패권 전쟁, 우러 전쟁하고 이 사이에서 지금 현재는 신냉전 체제가 지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러 전쟁에 대한 어떤 전망과 그다음 러시아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뭐 기억에 생생합니다. 10월 27일 우리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정전협정 70주년 바로 얼마 전에 뭐 우리 이정민 차관님은 저쪽 평택 가서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또 저쪽 다부동 거기 이제 이승만 트루만 두 대통령 동상 제막식에 좀 다녀오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미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분자들이 또 분탕지라고 해서 여기 와서 바로 요 옆에 서울 글로벌 센터라는 데서 저희 반환 집회를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신자유연대 우리 또 동지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세 군데서 전부 이 종북 주사파들 다 우리가 몰아냈죠. 그런데 하여튼 발악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같은 7월 27일 날 이제 북한은 나름대로 전승기념일이라고 떠듭니다. 예. 그 7월 27일 날 정전협정 한 거지. 저기들이 이겼다 이거죠. 그런데 그건 또 특별히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쇼이구라는 국방장관을 또 초청을 하고 중공에서는 또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딱 옆에 끼고서 과실했습니다. 물론 거긴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하고 여러 가지 거래가 있어요. 전쟁하고 지금 러시아는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고 근데 거기에 그런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단합을 과시하는 것은 그들 나름으로는 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앞서서 선제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한미일의 힘이라는 게 너무나 압도적이고 그것은 현대사 세계 문명의 새로운 이제 흐름이 자유와 인권 법칙 연대 이건 뭐 대단 그 이후에 나토가 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대통령 되고 얼마 안 돼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을 갖지 예.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담. 그 그게 EU하고 다 같거든요. 그거 G7도 같거든요. 또 금년에 G7 또 히로시마에서도 G7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뭐 그런 뭉친데 소위 가치연대라는 걸 가지고 뭉쳤어요. 가치연대. 아까 말씀드린 자유와 인권과 법치 이걸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힘있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지난 취임식 때 자유 얘기를 35번 얘기를 했다 그러고 아니 지난번에 또 미국에서 상하이 합동연설할 때도 30몇 번인가 해가지고 다 기립박수를 받고 하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힘입니다. 그거 요번에 이거 삼국 정상회담을 보면은 한국 팀이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이 아주 탄탄합니다. 지금 국방장관 이종섭, 난 그 사람 만나본 일은 없지만 이종섭. 그 다음에 안보실장 조태영이라고 있어요. 그 제 잠깐만 후배지만 하여튼 아주 그 바로 차장 김태효라고 있는데 그 사람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이 사용사들이 이게 정말 아주 쟁쟁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국무장관에게 토니 블링컨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안보보좌관 누구예요? 이름이 누군가? 이름이 금방 그 아주 젊은 친구가 있죠. 근데 그 사람 둘이 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할 때부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 할 때부터 이제 그 바이든 참모들인데 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외교안보 팀하고 아주 친한 사이예요. 친해. 하고 그냥 하고 그냥 알아듣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성공시키는 모태가 된 게 우리 안보팀이 아주 정말 잘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허전대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원래 우리가 필요했고 우리의 가치 동맹으로서의 한미를 묶는 거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것도 이제 히트를 친 작품인데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 북한 그리고 중국 한미라고는 나는 게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게임이 안 돼요. 한마디로 같으면 게임 셋.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하면 되니까 우리 외교안보팀에 대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봐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사를 모셔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우리가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한미 관계를 많이 다뤘는데 우리 어쨌든 한미 동맹 이후에 한미 간의 그리고 일본 간의 관계가 지금 최고로 좋은 시기다 이거죠. 근데 이제 내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막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만일에 또 트럼프가 되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 걸 좋은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나. 물론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저도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하고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 요번에 이 한미일 삼국 결국 동맹인데 그게 동맹이란 말은 어휘로서는 안 쓰지만 사실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그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가치 연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권, 자유와 인권과 법치 세 가지 있는데 그걸로 뭉친. 그래서 트럼프 이제 그것이 새로운 그것이 이제 나토고 EU고 다 거기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흐름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트럼프는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인데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 하나 좀 일을 만들면은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걸 노리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이제 지금까지 쭉 계속되는 현상은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나 이제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미일 삼국 것도 북한이 변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그 워딩에는 북한하고 대화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그냥 그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렇게 지구적인 규모의 이 트렌드 이 소위 가치연대 이거에 반하는 행동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전 그래서 그 신중하게 낙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잘하게 달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자꾸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인데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에 따라 우리도 선택지가 많이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 양안 전쟁이 진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도 전쟁할 수 있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 네, 그거는요. 네,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걸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적어도 미국과 일본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소위 그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 용납하지 않는다. 거기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뭐냐면 삼국이 대만 문제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만일 중공이 대만을 공격을 한다. 당연히 미국, 당연히 일본 그 참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은 소위 생각을 했더니 청각열도라는 게 그게 일본 땅인데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준전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아직까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다 힘의 밸런스가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만일 정말 중공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저 홍콩이나 신장 이후로 내몽고 이런 거 전부 인권 탄압 등등 해서 그거는 전쟁까지 일으키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만 대만은 그게 아니에요. 대만이 무너지면요. 그건 일본도 한국도 위험해지는 거죠. 그냥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건 레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미국이 합한다? 그런데 한국은 팔짱 끼고 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지상군을 보내고 이렇게 전투에 참가하냐? 그건 조금 별도 문제죠. 예,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동맹이 아니라 그 뮤추얼한 거거든요. 서로 그 미국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쌍무적인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럼 미국을 도와야죠. 당연히 미국 돕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3국이 이번에 동맹화된 것에는 이제 그 지금 그 우리 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엔사의 그 후방 기지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일국 군대의 기지가 있어요. 저쪽에 요코스카, 요코다, 자마, 그다음에 저 오키나와에 가면 또 푸텐마 뭐 이렇게 해서 또 사세보까지 해가지고 일국 군대가 있는데 그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후방지에서 다 그 병참 보급 뭐 정보대공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돼 있는데 거꾸로 일본이 대만이 하고 전쟁을 하면 일본도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일본은 우리가 소수방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 개입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